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으로서 중국인도 투표 가능한 한국 선거 누가 시작했나? 우크라이나 의회 젤렌스키 지지 결의안 거부, 어, 핵보유 선택지 사임 시사, 어, 젤렌스키 대통령 충격 발언했다는 국문 번역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푸틴 대통령과 급접근, 트럼프 대통령 중전 압력의 배경으로 진정한 위협인 중국에 전념하고 싶다는 의도,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합의점 찾아 젤렌스키 28일 방미, 캐나다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구글 지도 공원 지정을 발견한 후 미국의 억압에 당황합니다 등으로 편집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도 투표 가능한 한국 선거 누가 시작했나? 최훈민 기자가 매일신문에서 2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재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 법안은 2005년 이강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이다. 26일 국회의안에 따르면 2005년 6월 29일에 이 당시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 지역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애초 외국인 참정권 논의는 제16대 국회 이전부터 있었다. 그 기원은 1989년 열린 제2차 한일 정부 간 고위 실무자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의에서 당시 기준 제1동 교포 68만 명의 법적 지위 및 사회 경제적 권익 보장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여기서 제1동포의 투표권이 처음 거론됐다. 1990년 3월 일본 법무성은 제1한국인 3세 및 그 이후의 자손에 대해서도 1세 및 2세의 협정 영주와 같은 수준의 영주권을 자동 부여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는데, 하지만 지방선거 투표권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일본 자민당이 한국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해 무산됐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차이니즈 코리안이라는 어떤 그 책을 보면은 돈 있는 차이니즈 코리안이라고 제1교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은 2000년 10월 상호주의 원칙에 한국이 먼저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로 무엇이 급하길래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어, 했지만은 일단 그때는 한나라당 반대로 막혔다 이런 얘기고요. 한나라당 측은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 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 뭐 결국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일본 자민당 입장에서는 선거권을 주기보다는 국적법을 개정해서 귀화 요건을 완화하자. 그러니까 일본인이 돼야만이 그 참정권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애초 선거권을 외국인에게 준 것부터가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전개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발의했을 당시의 외국인은 6,700명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요. 이게 2022년에는 12만 6,668명으로 늘어나가지고 그
6,700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법이 통과된 이후로 대거 밀려 들어옵니다. 아, 무려 1790.6%가 외국인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인이 99,969명, 거의 10만 명인데 2022년 기준 7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조선족 중국인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자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편이겠느냐 하면은 그건 묻지 않아도 뻔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 17군데 가운데 인천, 충남, 강원, 대전, 울산, 제주, 세종 등 8곳은 당선인과 2위표 차이가 9만 9,969만 표 이하로 집계됐기 때문에 이들이 거의 1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그 중국인이 8곳, 8곳 시장과 도지사 당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지난해 캐나다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동포 참정권 상호주의를 빌미로 벌인 중국 법률 전술에 부역한 매국노들, 도시국가인 한국이 과연 지방자치제가 지금 소용이 있는가라고 지금 되묻고 싶습니다. 돈 없는 중국인들을 위한 전술이 영주권자 투표권이라면은 더 영향력 있는 현재 일본 자이니치 코리안처럼 돈 있고 정착한 화교들은 어느 편이겠느냐? 모두 친중화가 됐다. 과거 화교들은 그 한중 수교가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산동반도라든지 중국 대륙에서 넘어왔더라도 국적은 대만이다라는 식으로 다 했었는데 한중 수교가 된 이후로는 전부 다 나 그 북경 근처 출신이요 산동반도에서 넘어왔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중국 국적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중국하고 어, 그래야만 한국에서 그 자기네들의 그 영향력이나 살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좌파 정치인들한테 친중화 하는데 많은 정치 자금, 자이니츠 코리안도 정치 자금을 아베한테도 줬었는데 화교들이라고 그걸 안 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2005년 이전부터 침투된 전략 전술에 호응한 매국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교 수립은 1992년 8월 24일 한국, 중국 국교 수립이 됐죠. 이 국교 수립이 되면서 우리는 공산당식의 심리전술, 언론전술, 법률전술에 놀아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05년 이강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정계특위의 열린우리당 소속 간사였던 유시민 의원을 비롯 강기종, 김선미, 군원회, 문병호, 백원호, 우윤근, 이화영, 최철국 의원과 한나라 소속 간사였던 박형준, 이 친구도 들어가네요. 고흥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기현, 이명규, 이인기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비교 교섭 단체 출신으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자살한 의원이죠. 새천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포함됐다. 이강래라는 사람은 전북 남원 출신이고 학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라고 그러고 2019년까지 제17대 한국도로공사 사장까지 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 대통령 그 최종 변론에서 거론된 국회의원들은 그 범죄 선거법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23명을 일일이 나열했는데 이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쨌든 그 친중 정치인들 여야에 모두 지금 포진돼 있다. 그들이 과연 윤 대통령이 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새 지도자를 뽑아할 때 자기가 돼가지고 더 친중화 하려는 건지 그런 것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젤렌스키 지지 결의안 거부 DPA라는 언론 매체에서 2월 25일 화요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은 월요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통과될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의안은 218표로도 통과에 필요한 226표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젤렌스키도 전쟁 중이지만은 휴전을 빨리 해서 그 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될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결의안은 러시아와 최근 미국으로부터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젤렌스키에 대한 상징적인 지지 표시로 의회 지도부에 설계되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젤렌스키 정규 임기는 5월에 끝났지만 2024년 5월이죠. 현재 진행 중인 계엄령으로 인해 선거 일정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국문 번역이 그 AI가 제대로 좀 못해서 그냥 일본말을 가져온 거고요. 요 뒤에 거는 비웃는 푸틴 전율의 속셈 요거는 그냥 가져왔습니다. 프라이데이 디지털 보도 내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임을 시사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나는 사직할 준비가 돼 있다. 2월 4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간부와 회담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안보 수단으로 핵 보유도 선택지 중 하나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작년 3월에 우리나라의 핵무기는 어느 나라보다도 최신으로 공격 준비되어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핵 사용에 대한 자주 언급,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핵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핵 보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를 꺼내 들었어요. 미국의 트럼프는 나토 탈퇴를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국력은 낮더라도 핵을 가짐으로써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올해 80주년의 고비가 됩니다. 푸틴은 이 행사에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에 대대적으로 열리는 대독전쟁 기념식이다. 미중로의 세계 3대 대국의 순회가 모여 향후의 우크라이나의 자원 등의 몫에 대해 밀약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결 직전에 진행되어 일본과 독일에 대한 이해를 조정한 얄타 회담과 같습니다. 얄타 회담서부터 우리나라 한반도가 38선으로 나눠지는 거죠. 아마 우크라이나의 운명도 한국처럼 한반도처럼 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푸틴 대통령과 급접근 트럼프의 대통령 종전 압력의 배경으로 진정한 위협인 중국에 전념하고 싶다는 의도. 데일리 신조가 2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과대평가가 발각된 러시아군 전쟁을 일으켜 보니까 사실 전 무기 체제로는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미디어도 정치도 미유럽이 분단됐다. 우선 러시아 해군이 피해가 막대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크고 러시아는 발트해 흑해 지중해의 제해권을 잃었습니다. 언론의 미국과 유럽의 분단은 분명하며 이는 정치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도 지금 미국과 유럽의 분단에 대해서 언론도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를 히틀러론으로
얘기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 좌파 진보 쪽일 거고, 사태는 악화될 뿐이다. 머스크 씨는 얼터너 우익으로 지목되는 독일을 위한 선택지 AFD 지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AFD는 배타주의적인 주장에서 신나치주의로 간주되는 논자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언급한 유럽 전문가인 사세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유럽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비관론을 가지고 있다. 이유도 미국을 제외한 나토 가맹국도 이 4년을 트럼프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 우크라 광물협정 합의점 찾아 젤렌스키 28일 방미. 최석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2월 26일 날 보도했습니다. 협상 거의 마무리 단계, 우크라 측 5천억 달러 요구 등 일부 수정, 트럼프, 젤렌스키 나와 협정 서명 원에 러시아 히토리도 사고 싶다. 우크라 평화유지군엔 유럽이 큰 역할을 할 것, 미군 군사 지원 안 할 것, 이렇게 했지만은 만약에 광물 협정에 의해서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채굴이나 뭐 이런 걸 한다면은 안전을 위해서 그 평화유지군은 유럽이 역할을 할 거지만은 어쨌든 미국 기업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전 보장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미군은 유럽 주둔에 대해선 우리는 유럽에 관여할 것이다. 지금도 유럽에 관여하고 있다며 유지 방침은 밝혔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토 탈퇴를 하든 안 하든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아주 좋은 히토류가 많은데 거기 있는 히토류도 사고 싶다. 석유와 가스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제재를 받은 그 러시아가 이렇게 어, 풀어지면은 러시아 경제도 다시 좀 더 원활하게 들어갈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짝짝꿍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북러 또 군사 동맹이 있는데 에,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죠. 근데 이 히토류 내지는 또 다른 광물도 있는데, 그런 광물을 채굴하면은 유럽 내에서 재련할 거냐? 그거 어떻게 한국이 비철금속이나 뭐 이런 희귀금속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거 좀 수입을 해다가 좀 우리가 재련해서 또 미국에 팔아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구글 지도 공원 지정을 발견한 후 미국의 억압에 당황합니다. 엠마 콜튼 폭스뉴스인에서 2월 26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을 좀 게재했는데 여기에 주립공원이 구글에서 국립공원으로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 일부 캐나다인들이 구글 지도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벌써 구글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자기네들은 주립공원 등으로 표현했었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네요. 트럼프는 화요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소중한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들은 훨씬 더 낮은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보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51번째가 주면은 관세 낼 필요도 없고, 또 미국이 되면은 소득세도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캐나다는 트럼프 관세 위협 속에서 51번째 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캐나다 쪽의 이 유엔 주재 캐나다 대사는 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메디슨 콜롬보 기자가 그 폭스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한뉴스 투데이 북한 위협 심각 미국 동맹 안전 위협 2025년 2월 26일 날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미국은 현재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이자 가장 큰 도전국인 국가는 중국입니다. 아까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히토류를 원한다는 것은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통제 이런 거 해서 전자 이런 반도체 이런 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론은 미국이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것은 중국을 그만큼 주적으로서 대한다 이런 얘기죠. 미국 정찰자산 연이어 전개, 도발 징후 여부 추모, 이 지금 평택 기지서부터 서해안을 여러 번 수십 번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종도 부근 뭐 이런 쪽에서도 좀 또 많이 했고 그 전에도 이런 정찰 활동을 꽤 했답니다. 뭐 여러 뉴스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아, 요게 이제 뭐 공개된 폭격기 이런 거죠. 그 저기 또 한미 연합 훈련할 때 나오는 머스크 정보 효율성 공무원 3분의 1 사직 개혁의 항의 시사통신과 AFP BB 뉴스 두 군데 뉴스입니다. 실업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 정보 효율부 도지 직원의 약 3분의 1이 요구된 개혁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항의하며 사직했네요. 도지 직원이 스스로 사직을 했다. 21명은 당초 미국 디지털 서비스 USDS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1월 20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도지로 재편이 되어 머스크 씨가 사실상 부분을 인계했다. USDS 직원의 약 3분의 1이 익명의 메일로 갑자기 해고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고된 직원들은 그 사회보장 퇴역군인 서비스, 세무신고, 의료, 재난구호 플랫폼 등 중요한 정보 시스템의 현대화에 힘쓰고 있었다고 소환은 밝혔다. 이들의 해고는 이들 서비스에 매일 의존하는 수백만 명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린다. 그들의 기술적 전문 지식이 갑자기 상실되는 것으로 중요한 시스템과 국민의 데이터의 안정성이 손상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1명은 정부의 핵심 시스템과 국민의 기밀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려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체한다는 대처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다. 효율성 공무원 내에서도 결국은 자기네가 스스로 사직했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사직한다니까 그러면은 바로 해고했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 번 제 견해를 얘기했지만은 대안은 도지 이펙티브니스 효과성 부서로 만들어야 된다. 한국은 IMF 때 정부 공무원부터 해고했었죠. 우리는 민간 기업도 뭐 많이들 해고했는데 그때는 다 우리는 어, 한, 한국 나라를 살리자고 다 그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퇴직금도 다 받고 했지만은 일단 저도 거기에서 살아남았죠.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살아남았던 그런 옛날이 떠오르게 되네요.
현대로템 2.2조 모로코 전동차 사업 수주 역대 최대. 박연신 기자가 SBS BG에서 2월 26일 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 이게 중국 이런 쪽 경쟁업체가 있었겠죠. 우리가 진 데도 있지만은 모로코가 한국 현대로템을 선택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우리나라의 이 모로코 그 전기 철도 공급 전동차라고 그러죠. 잘 그 세계로 또 뻗어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 공개된 그 2024년도 현대로템의 매출 실적은 4조 3,765억 원이고 매출이 2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6.1%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4,565억 원으로서 117.4%가 현대로템 2024년에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강덕구 영풍 환경 안중에도 없어 석포재련소 그대로 못 둬. 김일창 기자가 뉴스원에서 2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재련소 낙동강 핵심 오염은 환경개선 약속 묘연. 더불어민주당이네요. 더는 영풍 석포재련소의 환경 문제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고 일부 그 시민 단체들은 그 광화문에 와가지고 석포재련소 영구 폐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환경오염,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죽음의 재련소라고 불리는 영풍 석포재련소가 또다시 환경법을 위반해 조업정지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120여 차례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90차례나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는 등의 불법 조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에 오염을 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이 석포 경북 봉화군 석포 쪽이죠. 제가 그 안동을 갔는데 거기 그 낙동강에 제일 먼저 있는 게 그 안동댐인데 실질적으로는 안동이 더 오염이 심각하다. 그 댐의 호수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어요. 카드면 방치라고도 M&A 양풍석버제련소 58일간 조업 정지. 자기네들 본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고려 아연을 M&A 하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풍은 최지연 기자가 블로터에서 2월 25일 날 그 보도한 내용입니다. 쿠팡 성장 스토리 한 넘어 세계로 부도위기 팝패치 1년 만에 살린 김범석이라고 김은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어, 2월 26일 날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쿠팡 지난해 매출 41조였다.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전년에 30조를 올라섰는데 1년 만에 10조가 더 증가를 했어요. 한 성장 매뉴얼 다른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연합비가 월 4,990원에서 7,890원 인상해도 멤버십 회원 증가세다. 새벽 당일 배송 45% 확대, 물류 인프라도 2배 늘렸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쿠팡이 국내에 상장한 게 아니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쿠팡의 실적을 보려고 그러면은 국내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쿠팡도 한번 2024년 실적을 좀 감사 보고서만이라도 주석사항이 별로 약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얼마나 그 재고 관리를 잘하는지 저는 그게 매우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중국에 맞서다 아니면 피터 자이안 2월 26일에 뉴스 레터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그림은 터미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금융 시스템 덕분에 엘로는 책임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는 외부의 지원 없이는 베이징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세계가 점점 더 확고하게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회복을 기대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중국을 역사의 잿더미로 몰아넣을 때입니다.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세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두 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와 무역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중국의 가장 소중한 상품인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관세로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는 방법일 거로 해석이 되고 어쩌면 중국에게 장기전으로 서서히 말려주기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를 C가 참지 못하고 물리적 방법을 결정할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로버트 F. 케네디 보건부 장관과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과 동행했습니다. 서명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가 모든 것에 옳았다는 모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골프만이 아니고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그 바꾼 그런 거, 어,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했고 그 이 연석을 하고 그 이 비서실에 근무하는 친구 모양인데 이 서명하는 거 이런 것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51번째가 주면 캐나다 숲의 간벌까지 자기는 하겠다. 그래야 산불 방지도 가능할 것이고 아마 그 캐나다의 그 이 석유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도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그 행정명령에 한 것은 그 불법 이민자들을 그 추방하는 대신 미국 시민권 그린카드로 원래 불렸는데 이게 가치가 한 500만 달러 된다. 그것이 골드카드가 될 것이다. 그동안엔 안 했는데 야 시민권을 돈으로 판답니다. 골드카드를 500만 달러 내면은 사면은 미국인이 자동으로 된다. 야 이거 완전 돈 장사네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기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얘기니까 이건 뭐 미국 시민권을 따면은 이제 성업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그 영주권은 있어도 시민권이 없으면은 그 영주권자는 그 시민권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영주권자한테 줬잖아요. 음, 이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나라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거를 좀그 구글 지도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부터 저기 이 51번째 캐나다가 되고 하면은 어쨌든 여기 그 이걸 베링 해협이라고 그러나요? 여기가 일본 홋카이도 그 수십 년 동안 그 이 좁은 데를 저기 해저 터널을 만들었듯이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은 이게 그 여기가 미국이 그 골든 에이지 시대가 열리고 그 끝은 어디냐? 끝은 대한민국 실버 에이지. 장애인들이 골든 에이지라면은 우리나라는 실버 에이지의 두 가지 문이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렸다. 트루스 포럼 워싱턴 특별시국 세미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세미나에 헌재 8명의 법관들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어,
만약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할 경우 국제적 논란이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법적으로 잘 판단해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음, 이 고든 창이죠. 네, 어저께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또 뭐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고 이쪽도 뭐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존중하는 반중 반북 전문가 고든 창이 개입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명예, 제 싱킹 브리지 타임즈의 우선 주제가 그 생존 우선인데 이게 짧은 건데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단편으로 했습니다만은 출연자 영어로 된 그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부인데 실수해서 이쪽 그 지역의 그 권력자인 그 사무라이한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뭐 길을 가다가 뭐 넘어져 가지고 어쨌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너 어디에 그날 올라와. 내가 이제 그냥은 안 죽이겠다 이거죠. 이 사무라이들이. 그래서 은퇴한 사무라이를 또 친구가 우연히 됐는데 생존 여부보다는 명예와 불명예의 가치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어부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게 대결할 때 이 여기까지 이제 내려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라이가 칼을 내려놓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칼을 사용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왔지만은 죽음을 맞이하러 온 거죠. 극히 일본을 미화한 단편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만 생존이 최우선 순위라고 해도 불명예스럽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싱킹 브릿지 타임즈의 주제도 생존이고 많은 현재 여러 군데에서도 생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돈 버는 국익 이것도 한데 그 앞선 최우선 순위는 생존이다. 근데 그 생존이라는 것도 아까 그 뭐 저기 친중 애들도 다 지들이 생존하려고 친중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과연 한국에서 현재 명예스러운 거냐 불명예스러운 거냐 참 생각을 해보면서 생존에 나가더라도 저기 그 하늘이 자기 자신을 자연사 할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생존 문제에 있어서 불명예스럽고 불법적인 측면으로 사는 것은 결국 인간의 도리로서는 아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현재 조금 왼쪽으로 너무 치우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들이 왼쪽으로 너무 가놓고 우리 보고서 어, 극우 세력이다. 어, 이렇게 또 얘기한다는 얘기죠. 에, 요거를 하나 하면